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집에 가다가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집에 가다가 방송을 켜는 게 좀 편한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쓸데없는 노트북 화면만 이렇게 보시다가 바깥 풍경 화면이라도 좀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도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용이 길다고 해도 다 못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게 수면 영상이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문제는 뭐냐, 가끔 어떤 분이 이제 이 지메일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수면 영상이라 해놓고 끝까지 다 듣게 되냐고. 그건 제 강의 내용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떤 쪽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 분량은 제가 하고 싶은 그 분량을 따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기인데, 2024년도 12월 3일 날 뜬금없이 밤 10시 30분, 22시 30분에 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재선거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았는데 그게 진정한 독립이 아니었어요.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 그러다 보니까 1947년도 3.1절 기념식을 좌우가 나눠서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나온 노래가 이제 지금의 KBS 전신인 중앙방송국에서 했던 단막극에서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렇게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통일로 이제 바꿔 부르지만 그때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었으니까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뭐냐면, 1946년도에 그때 이제 봄에 정읍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승만 박사 시절에, 박사 호칭으로 불리던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공산당은 전염병과 같으니까 악수라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인데, 실상은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읍에서 첫 발언을 했다는 것 뿐이지, 전국 8도 광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남 지역에서는 계속 그 얘기만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읍에서 먼저 했다 뿐이지, 부산 가서도 하고 대구 가서도 하고 할 수 있는 데 가서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 4.3 항쟁이 딱 벌어지자 오늘의 그 주제에 걸맞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산당, 남로당 제주도 당에서 이승진이라는 사람, 우리에게는 김달삼으로 알려진 이승진이라는 사람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일떠섭시다 해가지고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한라산 중월이 오름에서 이제 일떠섰는데, 죽창에다가 일본군 소총, 그 다음에 떼떼곤총 이런 거 조금 들고 이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강력하게 이제 초반에 이제 타살하면 끝난다라고 이제 구현대장 김익렬 중령은 봤지만, 이참에 공산주의자들을 발본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숨어있는 사람들이 발톱을 드러낼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해가지고 조병옥 경무부장이나 미군정의 딘 소장이 조금 사태를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데, 확대가 되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뜻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제주도 도민 30만 명이 사상적 공산화가 됐다. 이게 이제 건국에 방해가 된다면 다 죽여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 도민 30만 명 중에 10%에 해당되는 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통계로 잡힌 것이 약 80%의 제주도 도민이 그 소위 그 연좌제에 해당이 되고, 이게 사상적 공산화를 이렇게 그 제주도에서 일어났으니 제주도민 사상적 공산화가 된 사람을 타살하겠다. 그때는 사상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다가 1948년도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이 이제 그 가을에 이제 제정이 되고 재헌국회에서 제정이 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그 동년 10월 14일 날 벌어지는데, 또 여수 순천이 또 그 저기 시민들이 그 사상적 공산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타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반공을 국시로 삼고 그냥 일치 단계가 왔는데, 60년도 4.19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뭐 이렇게 집회의 자유도 좀 주고, 정치의 좀 자유도 주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1961년 2월 1일 날 그 유명한 민족일보가 조영수 사장에 의해서 창간이 되는데, 약간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조금 특이한 색채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조목조목 밝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시골 농촌에 갔더니 점심 때 연기 나는 집이 없다. 점심은 다 굶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보도하기 시작하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만 부각을 시키는 이 신문은 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어쩌고 해가지고 막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이런 신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미 군정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하루에 5만 부를 찍어낼 때 민족일보 3만 부 찍어내는데 모자랐어요. 다 사본다 이겁니다. 저소득계층이 돈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 신문 대금 주고 사본다 이겁니다. 이거 야단났구나. 그러다가 그 박정희 김종필로 이어지는 그 5.16 주체 세력들이 이거는 뭐 이미 사상적 공산화가 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총칼을 일대 세워가지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내걸면서 그 또 쿠데타를 하고 정권을 장악을 하고, 또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서 반공법도 만들고 국민들을 다시금 억눌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9년 11.15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80년 1월 달에 서울에 봄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언젠가 시위와 이 그 데모 양상이 커질 걸 우려한 전두환 장군이 그 군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시위 진압 훈련을 많이 하자. 그래 5월달쯤 돼가지고 시위가 좀 격화되기 시작할 때 광주에서도 일떠서고 이럴 때 이제 또 나옵니다. 또 이거 사상적 공산화의 결과물 아니냐, 다 때려잡아라. 제주도 광주 사람들 다 때려잡아도 우리는 뭐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 뜻에서는 계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뜻에서는 국민들은 뭐 이렇게 원치를 않았고, 그리고 국민들은 되게 이제 원하든 원치 않았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거에 비해 가지고는 느닷없는 한밤중에 이제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냐? 20살에 전두환의 계엄을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때 4살 때 계엄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공포 분위기는 맞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건 없지만, 그리고 부산 구덕공설 운동장에 그 M48 전차라고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 탐자동 크게 달려있는 전차. 이게 이제 딱 주둔해 있고 그 얼룩덜룩한 군복,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는 게 이제 그 공수여단의 점프복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가 좀 있는갑다. 그 물어보지는 못하고, 4살들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군인들이다라는 것만 알지 그 이상은 뭐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때 잘 훈련된 군인들이 무조건 말이지 짓밟기 바쁜 이 모습을 자기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군대가 민주화되고 젊은 그 소위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생들이 군대 입대하면서 소명의식도 가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말이지 질책 한번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군인 정신이나 절도 있는 행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계엄군을 연상해가지고 무조건 출동하면 실탄도 있고 소총도 있으니까네 마구잡이로 국회가 점령장악이 가능할 것처럼 과거의 계엄군을 연상해가지고 계엄군 출동시켜라 다 해결된다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는 달랐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2024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192석을 야당이 가져간 것이 사상적 공산화의 결과다. 이렇게 자신의 못을 박아놓고 국민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국회에 출동한 그 계엄군 707 특임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들이 시민들과 맞부딪히니까네 제압은커녕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거든. 그래 707 특임대 출신의 영화배우 한 사람이 나서서 나는 너희들의 선배인데 너희들이 왜 시민들과 싸우려고 하느냐 총구를 치워라 이렇게 강력하게 훈시를 하자 전부 다 겁을 먹고 총구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까먹게 되고 겁이 이래 나가지고 이렇게 어느 병사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평소에 반복 숙살 훈련이 돼 있어도 민간인들과 마주치면은 좀 이렇게 억지가 될 수 있는 군인들인데 특히 MZ 세대의 군인들은 민주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좀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경험 자체가 아예 없는 태생적으로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군인으로 총 울름이고 간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솔직히 제가 96년도 군벌인데요. 제가 96년도 군생활할 때 이런 계엄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냥 명령대로 타격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좀 맞아가면서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0% 오판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 이제 국민적 불신만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이거 국민들이 이거 가만 안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장까지 제 집으로 못 들어가고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담을 넘어가지고 말이야 67세가 된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지고 한밤중에 도둑 들어가듯이 도둑 담는 듯이 국회에 들어가질 않나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정 무렵에 다행히 의회 정도 수가 채워져 가지고 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령을 해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했죠.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다가 포기를 한 이유가 수도방위사령부나 이제 707 특임단 특전사령부의 707 특임단 같은 경우는 정예 병력들인데 이런 병력들이 엿가락 흐느러지듯이 흐느러질 줄은 자기가 몰랐던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어찌 보면은 아들 뻘일 수 있고 조금 밑에 뻘일 수 있는 2000년대생 군인들의 심리를 몰랐던 겁니다. 과거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계엄군은 이게 아니었거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총구를 치워달라고 총을 붙잡는 순간 군인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겁니다. 과거의 계엄군이라면 시민들이 너희들 뭐야 했을 때 바로 M16 소총으로 이제 따당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계엄령을 내려도 군인들이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사상적 공산화만 부르짖으면 국민들이 납득을 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포퓰리즘에 가까울 당근 정책들이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정책에 조금 민감해진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사상적 공산화와 연결 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니 아쉽고요. 그래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번 선거도 말이지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사상적 공산화의 결과물 아니냐고.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사상적 공산화가 된 사실은 전혀 없고요.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지 사상적 공산화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뭐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초라는 과목을 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국민들이 더 태반일 겁니다. 저처럼 공부를 한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알기 때문에라도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알지는 못하는데 다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탕발림성 공약에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모르는데 뭐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모르면 난 뭐 모르니까는 막 신경 안 쓸란다. 요런 분위기가 대세예요. 요런 분위기가 대세인데 이거를 사상적 공산화로 연결짓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둔 발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선거 결과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상적 공산화와 결부짓는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오늘 방송의 이제 결론이고요. 그 뭐 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직선제고 한 번 치르는데 최다 득표자가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물론 뭐 대통령이 이제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도 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대통령도 있고 그러지 못한 대통령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뭐 대통령 개개인마다 이제 그 판단에 달린 거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올바른 대통령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기권은 좀 그렇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유권자의 위험을 다시 이제 보여주고 다시는 이런 불필요한 계엄을 한밤중에 홍두깨식으로 하는 일이 없는 이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